장례비까지 코인에 들어갔습니다. 투자를 해보겠다고 맡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미리 낸 돈이었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위해, 자식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순간만큼은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모인 돈이 코인 관련 상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3,300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원화로 약 493억 원.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손실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돈의 이름이 장례비였기 때문입니다. 장례비는 수익률을 기대하고 맡기는 돈이 아닙니다. 한 방을 노리고 베팅하는 돈도 아닙니다. 가장 늦게 쓰이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코인 차트 위에서 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투기에 잠식됐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젊은 세대의 계좌에서 시작된 코인 광풍은 회사 장부로 들어갔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돈까지 건드렸습니다. 장례비까지 코인에 탔다.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한국 사회의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상조업체 부모 사랑이 있습니다. 상조업체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은 매달 돈을 냅니다. 나중에 장례가 필요할 때 장례식, 의전, 용품, 절차를 제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을 선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서비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장례계를 위해 미리 낸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는 일반적인 소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자식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싶다. 장례 앞에서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조금은 그런 마음으로 냅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은 이 돈의 일부를 위험한 상품에 넣었습니다. 규모는 약 595억 원. 상품은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관련된 테마 상품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웁니다. 하지만 손실도 키웁니다. 오를 때는 빨라 보입니다. 떨어질 때는 더 빠릅니다. 장례비와는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꺾였습니다. 595억 원은 장부상 약 100억 원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손실은 약 493억 원, 달러로 약 3,300만 달러. 숫자로만 보면 투자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숫자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전문 투자자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알고 들어간 펀드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노인이 노후를 생각하며 낸 돈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회사는 차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장례비를 받는 회사가 어떻게 고객 돈을 코인 관련 상품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규제 공백입니다. 상조업체는 돈을 받는 방식만 보면 금융회사와 닮았습니다. 고객에게 장기간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보관합니다. 미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약하면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과 닮았습니다. 보험과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류는 다릅니다. 상조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로 분류됩니다. 돈을 받는 구조는 금융업과 비슷한데 감독은 금융회사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틈이 생깁니다. 고객은 믿습니다. 내가 낸 돈은 안전하겠지. 언젠가 장례가 필요하면 그대로 쓰이겠지.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 전부를 금괴에 넣어두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는 보존됩니다. 일부는 운영에 쓰입니다. 일부는 투자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입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누가 감시하는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사건은 이 질문에 불편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고객은 장례비라고 믿고 냈습니다. 회사는 그 돈을 운용 가능한 자금처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암호화폐 관련 레버리지 상품까지 흘러갔습니다. 금융회사처럼 돈을 받지만 금융회사처럼 감시받지 않는 구조. 안전해야 할 돈이지만 완전히 안전하게 묶여있지 않은 구조. 고객은 믿고 맡기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 이 구조가 장례비를 코인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 회사만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여러 상조업체를 들여다보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선수금보다 자산이 부족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하면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회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정상 영업을 합니다. 광고에는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 효도, 마지막 예우, 품격 있는 장래. 하지만 장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이 계속 들어와야 버티는 회사, 해약이 늘면 흔들리는 회사, 고객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기보다 현금 흐름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회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 선수금에 기대 겨우 움직이는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를 좀비 상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회사가 자기 장부 안에서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 사랑 사건은 가장 크게 터진 장면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습니다. 한국 사회는 노후와 죽음의 비용까지 시장 논리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논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돈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장례비에 닿은 순간 선은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코인이었을까요? 왜 안전해야 할 돈이 암호화폐와 연결됐을까요? 이 질문은 부모 사랑 한 회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한때 코인 광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점심시간에도, 대학가 카페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캔들, 업비트, 빗썸, 비트코인, 이더리움, 잡코인. 어느 순간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뭐 해? 가 아니라 요즘 뭐 샀어? 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고 이더리움이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던 시기, 한국의 코인 시장은 거대한 집단 심리 실험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줄였습니다. 새벽에도 차트를 봤습니다. 출근길에도 호가창을 봤습니다. 퇴근 후에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코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투자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 저축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성실하게 살아도 따라잡을 수 없다. 서울의 집값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좋은 직장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임금은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말. 벼락거지. 이 단어는 농담처럼 퍼졌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실제 공포였습니다. 남들은 집을 샀다. 남들은 코인으로 벌었다. 남들은 주식으로 뛰어올랐다. 나만 월급을 모으고 있으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끌을 했습니다. 비투를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코인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욕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 밑에는 더 차가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길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감각, 평범하게 일해서는 계층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뒤처질 것이라는 공포. 그 공포가 사람들을 차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부모 사랑 사건은 더 불편해집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코인을 사는 것과 회사가 고객 돈을 위험 상품에 넣는 것은 다릅니다.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하지만 심리는 닮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정상적인 속도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천천히 벌고, 천천히 모으고, 천천히 안정되는 삶. 그런 삶이 너무 느려 보였습니다. 월급은 느렸습니다. 저축은 느렸습니다. 연금은 느렸습니다. 반대로 코인은 빨랐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가 움직였습니다. 한 번만 마치면 몇 년치 월급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빠름이 사람들을 중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개인의 계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 그냥 두면 뒤처진다. 이 사고방식이 장례비를 관리해야 할 회사의 장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닙니다. 사회적 증상입니다. 돈을 지켜야 할 회사가 돈을 불리려 했습니다. 위험을 피해야 할 돈이 위험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자금이 가장 변동성 큰 시장에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한 번 봤습니다. 코인이 사람들의 믿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대표적인 사건이 루나 사태였습니다. 루나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프로젝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은 블록체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성공 신화. 테라 USD는 1달러에 고정된다고 설명도 됐습니다. 루나는 그 시스템을 떠받치는 토큰처럼 포장됐습니다. 구조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안정적이다. 혁신적이다. 앞으로 더 커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돈이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테라 USD는 1달러 고정을 잃었습니다. 루나는 폭락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거대한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자산이던 숫자가 다음 날에는 거의 의미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루나 사태가 남긴 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의 붕괴였습니다. 기술이면 된다. 코인이면 된다. 한 번만 잘 잡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투기 심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무너졌지만 불안은 남았습니다. 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코인으로, 다른 테마로, 다른 레버리지로. 투기파는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주업체의 장부 속에서 같은 욕망이 반복됐습니다. 개인의 결혼 자금이 아니라 전세금이 아니라 장례비였습니다. 이 차이가 이번 사건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장례비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그 돈에는 미래의 소비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비를 낼 때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2배로 불려달라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전하길 바랍니다. 필요한 순간에 그 돈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단순한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장례비는 회사 장부에서 선수금이 됐습니다. 선수금은 운용자금이 됐습니다. 운용자금은 투자금이 됐습니다. 투자금은 레버리지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바뀔수록 책임은 흐려집니다. 장례비라고 부르면 무겁습니다. 선수금이라고 부르면 멀어집니다. 운용자금이라고 부르면 회사 돈처럼 보입니다. 투자금이라고 부르면 위험을 감수해도 되는 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돈은 고객의 돈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은 가장 약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들, 부모의 장례를 걱정하던 자녀들, 혼자 사는 사람들,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사건은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손실이 아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괜찮아질 수 있다.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회계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회계 숫자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례비는 더 그렇습니다. 고객이 원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원한 것은 안전함이었습니다. 장례는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시장 회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조업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레버리지 상품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분노가 생깁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반코인 감정이 객관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코인을 샀느냐가 아닙니다. 남의 마지막 돈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위험에 노출시켰느냐입니다. 위험을 선택한 사람과 위험의 피해를 떠안는 사람이 다를 때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덕적 해입니다. 결정은 회사가 했습니다. 불안은 고객이 떠안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차가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입니다. 빠르게 성장했고 빠르게 도시화됐고 빠르게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사회는 사람들에게도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빨리 취업해야 합니다.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빨리 집을 사야 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늦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 느린 돈은 무시당했습니다. 월급은 느립니다. 저축은 느립니다. 연금은 느립니다. 정직한 축적은 너무 느려 보입니다. 반대로 코인은 빨랐습니다. 하루 만에 오르고 하루 만에 무너지고 하루 만에 사람을 부자로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빠름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빠른 돈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숫자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도 데려갑니다. 가족의 계획도 데려갑니다.
미래에 대한 감각도 데려갑니다. 루나 사태가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개인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상조업체의 장부였습니다. 젊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비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둡습니다. 3,300만 달러. 이 숫자는 큽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한 뒤 자식에게 장례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 부모님 장례를 미리 준비해두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녀. 혼자 살면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정해진 절차대로 도움받고 싶었던 노인. 그들은 차트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버리지 ETF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더리움 테마를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장례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코인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신뢰 실패입니다. 기업의 실패이고 규제의 실패이고 사회적 감각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돈을 맡길 때 그 돈이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은행에 맡기면 은행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보험에 넣으면 보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상조에 가입하면 장례 서비스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여줬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한 세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고객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한 회사의 실수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상조업 전체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것인지. 고객 선수금은 누구의 돈인가? 그 돈은 어디까지 투자될 수 있는가? 누가 감시해야 하는가? 손실이 났을 때 고객은 어떻게 보호받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부모 사랑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회사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관련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PF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남의 돈을 장기간 받아놓고 그 돈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조. 고객은 안심을 샀다고 믿지만 회사는 그 돈을 운용수단으로 보는 구조. 위험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장례비는 언제든 다시 투기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도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돈을 불려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게 됐을까요? 왜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위험하게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을까요? 왜 한 사회에서 노후 자금도, 청년의 월급도, 결혼 자금도, 심지어 장례비까지 시장에 던져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코인 하나를 규제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투기 대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빠른 돈의 신화가 등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돈이 위험한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길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정상적인 저축으로는 집을 살 수 없고, 정상적인 속도로는 계층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사회. 그 사회에서 투기는 비정상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비정상적인 선택으로 밀려납니다. 부모 사랑 사건은 경고입니다. 장례비까지 코인에 들어갔다면 이 사회의 투기 심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계좌에서 시작된 불안은 기업의 장부로 옮겨갔고, 이제는 노후와 죽음의 비용까지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간단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회사가 있나? 맞는 말입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왜 감시 장치는 막지 못했나? 왜 고객 돈이 위험 상품으로 흘러갈 수 있었나? 왜 한국 사회는 아직도 빠른 돈의 유혹 앞에서 이토록 취약한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상조 가입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신뢰입니다. 장례비는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 규제가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회사가 최소한의 선은 지킬 것이라는 신뢰. 성실하게 모은 돈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한쪽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조용한 영정 사진, 흰 국화, 검은 정장, 낮은 목소리의 가족들. 다른 한쪽에는 코인 차트가 있습니다. 빨간 캔들, 레버리지, 마진콜, 청산. 원래 이 두 세계는 만나면 안 됩니다. 한쪽은 삶의 마지막을 다루는 세계입니다. 다른 한쪽은 가장 빠르고 가장 변동적이고 가장 냉정한 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두 세계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라진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3,300만 달러가 증발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숫자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을 보내기 위한 돈입니다. 누군가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모아둔 돈입니다. 누군가가 죽음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질서를 믿고 맡긴 돈입니다. 그 돈이 코인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만든 마지막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판 위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욕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돈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숫자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내가 믿고 맡긴 돈은 정말 그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한 사회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가격입니다.